베스트셀러 소설밤의 여왕과 에든버러의 저자. 다트머스 대학교 영문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리퍼블릭 객권 편집자, 버지니아 쿼터리 리뷰 프리랜서 편집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프리랜서,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베스트 아메리칸 에세이 2016, 뉴욕타임스 매거진, 슬레이트, 게르니카, 티나우스 등의 작품이 실렸다. 록산 게이와 주노 디아스에게 대가의 반열에 오른 비교 불가능한 작가로 언급되었고, 뉴욕타임스에서는 도발적인 작가라는 평을 들었다. 성소수자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알렉산더 지는 첫 번째 에세이집 자전소설 쓰는 법을 통해 뛰어난 에세이 작가로서도 입지를 다졌다. 자전소설 쓰는 법. 작가는 자전소설 쓰기 방법을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자전소설 쓰기의 과정 자체를 또 한편의 자전소설 형식을 빌려 보여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성소수자로서 겪은 이중차별과 성적 학대 경험을 고백하면서도 문학적 위트와 여유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글을 쓸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집중하며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글로써 삶과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교하고도 시적인 문장으로 그린 이 에세이는 자전소설 작법에 대한 자전소설의 분위기를 풍기며 일종의 메타픽션을 형성한다. 글쓰기에 관한 섬세한 은유가 녹아있는 이 특별한 책은 이론 중심 작법서에 익숙한 독자와 작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소설 쓰기를 시작한 작가 지망생과 스토리텔링 아이디어를 끌어내려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 에든버러. 에든버러는 저자와 마찬가지로 한국계 이민자이며 성소수자인 피의 이야기다. 청소년기부터 2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는 차별과 억압, 감정과 정체성의 혼란, 성적 학대 경험이 섬세한 시적 필치로 동시에 담담한 문체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를 비극의 틀에 담는다. 피가 성장하며 겪는 모든 첫 경험은 피의 상황과 감정은 보여주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그가 누구인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피는 다만 자신의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에든버러는 피의 삶을 차분히 껴안는 소설이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실제만큼 복합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 이 자신의 유일한 미학적 이상이라 말하는 알렉산더 지. 그의 소설은 무어라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결을 만들어낸다. 에든버러가 그 무엇도 아닌 알렉산더 지라는 고유한 장르로 쓰인 소설이기 때문이다. 에든버러의 매력은 이 소설의 매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힘들다는 데에서 온다. 작가 본인이 반영된 피의 감정선이 유려한 문체로 화음이 쌓이듯 중첩되다가 끝내 교향곡의 클라이맥스처럼 휘몰아친다. 이 소설의 주인공 피는 언뜻 불행의 화신처럼 보인다. 첫사랑 피터의 자살, 합창단에서 겪은 차별과 성폭력, 그 성폭력 가해자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등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사건들에 휘말린다. 그러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려 투쟁하는 다른 성장소설과 달리 에든버러는 우연히 닥쳐온 불행을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안간힘. 불행을 단지 불행으로 두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양팔로 삶을 껴안고 많은 숭고한테도 를 그린다. 작가는 이러한 감정들이 책 밖으로 흘러넘치는 듯 생생히 드러나도록 시적이면서도 과감한 문체로 적어내리며 기어이 독자를 피해 10년을 뛰어들게 한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뒤 무기력감과 증오, 사랑이 한데 뒤엉킨 피의 심리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유다. 에든버러에는 사랑과 정체성의 혼란, 차별과 억압이 뒤엉켜 있다. 그리고 이를 오이디푸스 왕을 연상시키는 비극의 틀에 담아낸다. 어긋난 사랑은 인물들을 죄의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하고 피는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감내하려 한다. 자살한 피터와 똑같이 생긴 고등학생 워든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도 말이다. 작가는 이 비극적이고 강렬한 사건을 흑백 사진을 찍듯 차분히 써내려간다. 비극적인 사건과 이를 담담하게 서술하는 건조한 톤의 기묘한 어긋남은 이 소설의 미학이기도 하다. 수많은 맥락이 얽히고 설켜 독자로 하여금 이 소설을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게 만든다.
앞서 말했듯 에든버러는 범죄 소설이자 멜로드라마로도 한국의 구미호 설화 등 환상이 뒤섞인 마술적 리얼리즘 소설로도 읽을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알렉산더 지는 그의 소설 에딘버러 2001에서 여우 타마모노마에라는 내 일본 전설을 마술적 리얼리즘의 한독으로 사용한다. 알렉산더 지의 동성애자 주인공 피는 동성애자로서 자신이 경험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타마모노마에를 통해 해결한다. 타마모노마에는 헤이안 시대 말기에 도바 천왕의 총이었다고 하는 전설상의 인물이다. 간교한 여우의 화신으로 정체를 간파당한 후 하야쿠니 나스노하라에서 살생석이 되었다고 한다. 타마모노마에의 모델은 도바카미 왕의 총애를 받은 황후 미후쿠몬인이라고도 한다. 명문 출신도 아닌 그녀가 황후로까지 올라 자신의 아들이나 유코를 제위에 앉히도록 획책해 나카미야를 실각시키고 숭덕 상황이나 요리나가 부자와 대립해 호겐의 난이나 헤이지의 난을 일으키고 나아가 무가 정권 수립의 계기를 만든 사실이 역사 배경에 깔려 있다. 살생석은 도바 상황이 죽은 뒤에도 존재의 주위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진혼을 위해 왔던 수많은 고승들조차 그 도끼에 차례차례 쓰러졌지만 남북조시대 회진 원현사를 연 현홍 스님이 살생석을 파괴하고 파괴된 살생석은 곳곳에 흩어졌다고 한다. 소설에서 피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우 악마와 동일시된다. 여우 악마인 그녀는 그의 장작불에 올라 남편과 함께 죽었다. 남편의 장작더미 위에서 함께 불타오르는 것으로 그녀의 악마로서의 파괴를 끝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동료 합창단원이자 피터의 애정의 대상인 피터는 드라마에서 자신을 불태운다. 자살한 피터는 피보다 그가 견딘 성적 학대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합창단 내에서 먼저 성적 피해를 당한 피가 그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피터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실수로 합창단 지휘자인 빅 에릭이 하는 것과 피터에 대한 자신의 성적 욕구가 뒤섞인다. 그의 조부모와 함께 한국의 한 섬인 물산도에 있는 가족 사당에 참배한다. 서울로 돌아가면 돌아오는 여행에서 피해 할머니는 무당인 무당을 불러 테마의식을 거행한다. 타마모노마에는 일본의 노예에서 그녀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마찬가지로 여우로서 테마의 압박을 받는 피는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일종의 해방을 시도한다. 피는 레이디 타마모라고 부르는 영혼을 불러 일으킨다. 감옥에서 풀려난 빅에릭의 아들 오드는 자신의 방화에 의한 파괴행위가 자신과 피를 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믿는다.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했어요? 라고 워드는 피에게 말한다. 이 마술적 사실주의와 야마시타의 소설. 마술적 사실주의 매지크 위즈는 하나의 문화 기법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에는 인과 법칙에 맞지 않는 문학적 서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세기 미하일 불가코프, 에른스트 윙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등의 많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등장과 함께 유명해졌다.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독일의 예술평론가 프랑크 로어가 1920년대 종래의 사실 표현을 뒤엎는 화가들을 이르기 위해 처음 만들어냈다. 오늘날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대해 쓰이는데 이 뜻으로는 비평가 우술라르 피에트리 아즈피츠가 처음 사용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자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가 자신의 소설들이 마술적 사실주의 양식을 사용한다고 정의한 후로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다. 전통적인 허구적 사실주의와 마술적 사실주의를 구별짓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픽션은 플롯이나 인물, 서술자가 완전히 사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마술적 사실주의의 이야기들은 리얼리티를 완전히 고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내 죽음을 알리기 위해 피의 흐름이 멀리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까지 흘러갔다든지 하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글 속의 인물들은 그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술적 사실주의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며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표현이 순화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리 법칙을 따르는, 적어도 따르는 척이라도 하는 SF류의 문학이나 작품 내 일관된 규칙을 갖고 있는 판타지 문학과 달리
마술적 사실주의는 예측 불허의 스토리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묘사하는 사회가 매우 특별하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의 고독에서 등장하는 마콘도가 마술적 사실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매개체이다. 마콘도는 본래 중남미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였으나 스페인의 제국주의와 독립 후 혼란, 그리고 바나나 농장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가 근면성실한 신화적 도시 마콘도는 철저히 몰락해가며 전쟁과 노동자들의 폭동, 그리고 이를 학살로 진압하는 등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남미의 평범한 빈민 마을로 변화해버리고 만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현실이 일어날 수 없는 판타지적 사건에 의해서 침몰하는 장르이기도 하지만 판타지적 존재들의 현실적 존재들이 침공하는 장르로도 볼 수 있다.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한 이후 남미식 마술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소련 내의 여러 문학 장르의 유입으로 인해 변하게 되었다. 소련에 수입된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은 스푸트니크, 핵탄두 같은 당시 소련의 급진적 과학 발전으로 인해 소련 내에 만연한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전 혹은 대숙청 이전까지 유행하였던 SF 디스토피아 문학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는 곧 사이버펑크와 유사한 장르적 특성을 띠게 되었는데 스트루가츠키 형제, 스타니스와 프렘을 필두로 소련 중 후반기에 유행한 이러한 형태의 SF는 스토커 시리즈, 아토믹 하트, 메트로 유니버스 같은 암울한 SF로 발전하게 된다. 안드레이 지다노프의 지다노프 신화에 의해 잠시 탄압받기는 하였으나 스탈린 사후 후르쇼프 정권의 네거티브 스탈린 정책에 의해 예술가들이 풀려나며 자유롭게 되었다. 브라질에서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하던 야말시대는 역사적 소설 부조 마루 1992를 완성하기 전 마술적 리얼리즘을 SF에 결합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소설 To the Ark of the Ren, 포얼스 1990의 원고를 집필하였고 이 두 작품은 초국가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브라질 마루는 1925년 밀림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브라질에 도착한 일본 이민자 무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 이상주의의 비용, 한민족과 그들이 정착한 땅 사이의 공생관계,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변화들은 모두 이 다세대적 이야기에서 충돌한다.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브라질 정착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함부르스 마을과 대조적으로 열대우림의 호를 지나서 는 브라질의 가공의 땅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그 결과로 야기되는 자연 파괴로 인한 파멸적 종언을 그린 소설이다. 미국 자본주의가 브라질에 도입되면서 생겨나는 초국가주의는 작품에서 마술적 리얼리즘적 기법을 통해 탈주와 비상이라는 두 가지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유년기에 불가사의한 체험 이후 플라스틱 공을 이마 위에 떠다니는 일본계 이민 카즈마사 이시무는 그 신체적 기형 때문에 브라질에서 국가라는 개념에 순응하지 못하는 부유한 주체가 된다. 이에 비해 역시 초국가주의를 구현하는 등장인물들 카즈마스가 하숙하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전섭이 둘기를 사육하는 부부, 들새 날개에 마술에 매혹되는 노인, 카즈마스의 특수능력을 눈여겨보며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미국인 사업가와 그의 아내인 프랑스인 조류학자, 그리고 천사라고 불리는 순회업자 등 은말 그대로 확장된 새와 같이 그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비상하는 새와 같다. 이러한 초국가적 상황에서의 주인공 카즈마스의 탈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날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구현하고 있는 초국가주의는 제3세계에서 자국의 아시아적 이론과 미국 자본주의를 접목시켜 세계 진출을 꾀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는 서양 근대화를 도입하면서도 아시아성을 잃지 않고 그 경제적 식민주의에 의해 세계를 누비는 새로운 아시아계 주체이다. 부서 마루의 중심인물인 일본계 엘리트 칸조 언어도 이러한 식민자로서의 초국가주의를 구현한다. 그러나 투디알게 카즈마스는 칸조와 같은 초국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어의 파멸적인 삶에서 벗어나 국경, 인종, 계급의 벽을 넘어 결국 브라질인이자 아이를 동반한 가정부, 노을자 온화한 사랑의 삶을 실현한다. 3. 필리핀계 미국 작가들과 제시카 헤게돈의 저항. 원메일가에 젠나하는 미국에서 필리핀 인권 운동의 원동력이 된 필리핀 작가 카를로스 블로산의 반자전적 소설이다. 이 이야기는 1930년 필리핀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이주해 농장과 통조림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레이터 알로스의 여정을 다룬다. 이 책은 필리핀의 한 농장에서 자란 알로스의 힘든 삶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알로스는 5살 때 들판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알로스는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동안 고난에 직면하고 억압과 싸운다. 그의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그들이 경작하는 땅의 주인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농민 반란의 결과로 알로스는 미국으로 떠나며 그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백인 농장주들의 징후와 폭력에 직면한다. 는 미국에서 필리핀인들의 탄압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시도를 한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공정한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노동운동과 필리핀 인권운동에 동참한다. 결국 그들은 연합을 결성한다. 그들은 또한 군대에 복무할 권리를 얻는다. 알로스는 그의 활동과 경력이 시작되었을 때 결핵에 걸렸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독서를 개걸스럽게 하고 그리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알로스의 미국에서의 삶은 자유를 보장한다고 종종 거짓 공언되지만 이민자들의 권리를 계속 억압하는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리핀 이민자들의 투쟁을 강조한다. 소설은 불로사는 희망의 편지로 끝을 맺는데 알로스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편견도 아메리칸 드림의 잠재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책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부에서 내레이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손 시골에서의 그의 삶을 묘사한다. 부재지주인들이 농민 경제를 마비시키고 결국 알로스는 도시로 보내져 일하게 되면서 그의 가족은 여러 경제적 압력 아래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하지만 그 관점은 어린 소년의 관점이 아니다. 불로사는 분명히 미국에서 작가로서 되돌아보고 있다. 이 성인 해설자는 토지 소유주와 교회에 의한 농민 착취를 이해하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게 된다. 서해안에서의 1930년대 노동 조직과 파업과 유사한 점은 분명하다. 일부는 알로스가 그를 미국으로 데려갈 배의 갑판에 서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라지는 필리핀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다. 파트이는 주로 필리핀 사람들과 다른 소수 민족들이 미국에서 경험했던 인종차별과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알로스는 20센트를 가지고 시애틀에 도착해 즉시 알래스카의 생선 통조림 업소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필리핀 노동 하청업자에 의해 착취당한다. 그것은 미국에서의 제 삶의 시작이었고 저를 인생의 어떤 구석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며 세월을 끌어내린 긴 비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순례,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는 것은 대신 그를 도박꾼들과 매춘부들, 잔인성과 친절함, 그리고 혼란과 억압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 남쪽으로 여행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필리핀인 신분이 여러 면에서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는 공공의 거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로사는 이 부분에서 기아와 고통, 가난과 외로움, 인종차별과 착취에 대한 일련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전통적인 미국의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 1793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그리고 그가 겨우 몇 푼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고 몇 주 안에 우정과 성공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번 2부에서 불로산의 이야기는 거의 끊임없는 폭력과 박해의 이야기이다. 이곳에서 그는 비행으로 인생의 갈림길에 올랐고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전념한다. 3부는 불로산의 지적 각성을 기록한다. 그는 노동운동의 일원이 되고 파업에 참여하며 뉴타이드지에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이 활동과 역할을 시작하는 순간 그는 결핵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다. 하지만 그의 병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인간애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은 만족되기 시작한다. 몇몇 백인 여성들이 그가 책을 얻도록 도와준다. 그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는다면서 그의 문학적 야망을 북돋운다. 4부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가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영희옥 향, 존펀, 루이어더맥과 같은 민족 작가들처럼 그의 급진적인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조직 활동을 묘사합니다. 그는 또한 일본의 폭탄 진주만과 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서 시작되는 시기에 글을 쓰기 시작한다. 불로사는 본문 자체가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에 대한 찬사의 노래로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미국이라는 대륙은 나를 맞이하기 위해 따뜻하게 펼쳐지는 거대한 마음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미국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다시 파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모순은 어디에나 있다. 역사와 억울을 동시에 다루면서 미국이 여러 가지 부당함을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미국을 찬양하는 이 책은 미국 자체의 역설, 즉 가능성과 잔인함에 대한 완벽한 은유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이야기는 불로산의 삶의 많은 부분을 허구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는 알로스보다 필리핀에서 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허약한 건강을 감안할 때 그는 알로스가 서부 해안에서 수행하는 모든 힘든 일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의 민족 생활 이야기에 충실하며 착취와 차별이 지배했던 미국으로의 필리핀 이민의 첫 물결에 대한 정확한 집단 전기이다. 따라서 이 책의 주제는 벤자민 프랭클린에서 강요물까지 미국 자서전의 주류 전통에 이 작품을 두고 있다.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역경에 맞서 자신의 길에 던져진 장애물을 극복할 누군가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가장 근접하게 비교되는 두 권은 불황을 소재로 한 자서전이다. 마이크 골드의 돈 없는 유대인 1930과 리처드 라이트의 흑인 소년 1945 이 두 작가들처럼 불로사는 그의 경험을 허구적으로 묘사하고 사실과 신화의 차이를 모호하게 한다. 게다가 이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미국에서 살면서 꿈에 이끌리면서도 미국 생활에 대한 진정한 참여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내부 망명 이야기를 들려준다. 캘리포니아의 이주농장 노동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를 쓴 캐리 맥윌리엄스는 이 책을 더 나은 삶에 대한 전설적인 약속으로 이 나라에 끌렸거나 이곳에 고용된 수천 명의 필리핀 이민자들의 집단 생활 경험을 반영하는 사회적 고전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읽혀져야 한다. 크게 허구화된 회고록이나 인생 이야기로서, 그러나 필리핀 이민에 대한 연구로서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부분적으로는 소설이고 부분 자서전이다. America is not in the heart by Elaine Castello. 20세기 후반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필리핀의 미국 작가 일레인 카스티요의 소설 America is not the heart. 2018년 한 필리핀 이민자 가족의 투쟁과 업적을 통해 필리핀의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미국으로 이민 온 필리핀 청년을 그린 카를로스 블로산의 1946년 반자전적 소설 America is the heart에 대한 반응이다. 블로산의 소설이 주로 이전에 정복되지 않은 영토에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가능성에 관한 내용인 반면 카스티오의 소설은 이민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지리적 뿌리와 맺고 있는 지울 수 없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현대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꿈에 대한 생생하고 정확한 특성화로 기념되어 왔다. 이 소설은 내레이터가 필리핀에서 가난하게 자란 소녀 파시타 퍼즈에게 말을 거는 프롤로그로 시작한다. 어린 시절 내내 파즈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꿈꾼다. 퍼즈는 대학에 들어가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 그녀의 첫 병원 일을 하는 동안 그녀는 아폴로니오 또는 퍼이라는 이름의 외과의사와 사랑에 빠진다. 그들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노력한다. 파즈가 먼저 이사를 가서 결국 활기찬 필리핀 교회 캘리포니아로 가게 된다. 폴이 그녀와 합류한 직후 그들은 딸 제로니마를 낳는다. 폴은 딸에게 그의 조카의 이름을 따서 제로니마 줄여서 로니를 지었는데 그는 조카를 죽은 것으로 잘못 믿고 있다. 다음으로 이야기는 폴의 조카 조누무에게로 옮겨간다. 그녀는 삼촌의 위치를 알아내고 삼촌, 파즈, 로니와 함께 이사한다. 제로니마는 야심에 찬 외과의사가 되었고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는 로니를 여동생으로 생각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들은 둘 다 그 지역의 할머니이자 손녀미나다와 라서는과 친구가 되어 조금씩 가족 모임에 통합된다. 이들인 동화 이야기는 그녀가 공산주의 신인민군에 소속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졌던 그녀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와 잘 어울린다. 이 기억들 중 일부는 정신적 외상의 원인이다. 그녀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고 뼈가 부러졌다는 것이 밝혀진다. 제로니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가족과 거의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마침내 로잘린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었고 그녀가 2년 동안 수감되었던 MPA의 의사와 요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로니의 8번째 생일 파티를 갖고 이러한 새로운 가정생활과 대비되어 제로니마는 죽은 MPA의 친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라서는 그녀와 제로니마가 섹스를 할 것을 제안한다. 나이 차이를 이유로 여러 번 거절한 후 그녀는 마음을 바꾼다. 이것은 극도로 열정적인 관계의 시작을 나타낸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제로니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 그녀는 경찰청에 있는 동안 겪었던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 라서은의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로니마는 그녀를 위로한다. 그들이 비밀에 붙여왔던 그들의 관계는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몇몇 친구들은 그들을 버린다. 라서은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강제로 쫓아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녀의 집에서 먼저 이사를 나간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민권을 추구해온 폴은 마침내 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그의 전체 경력을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로니와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제로니마는 사촌을 몹시 그리워하고 돌아오라고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폴을 찾으려고 한다. 폴은 동의하며 가족 모두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 소설의 끝부분에서 제로니마는 로잘린에게 그녀의 인생을 그녀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로니, 제로니마, 폴, 파즈는 그들의 문화적, 가족적 뿌리로의 복귀를 신호하며 필리핀 전통 저녁을 함께 먹는다.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희생양이었다. 특히 필리핀의 식민지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과 육아로 축소되었고 사실상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내성적이고 수줍으며 복종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헤게돈의 여성 캐릭터들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속박에 저항하기에 충분히 강하다. 그들은 가부장적 권력과 제국 식민주의자들의 문화로부터 경험한 잔인함에 대해 맞서 싸우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변화시키는 법을 소설에서 배울 수 있다. 악토리 아메리칸 더벳이 미국의 이슬람 금욕주의자는 1980년대 위스콘신 미로키를 배경으로 한다. 이 소설은 세속적인 무슬림 부모인 나비드와 무니르 네비단 뮤닐과 함께 살고 있는 11살 소년 하야트 샤헤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의사인 나비드는 바람둥이인데 이것은 뮤니르가 그녀의 아들에게 숨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한편 무네르의 친구 중 한 명인 미나미누는 그녀의 어린 아들 임나누먼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신체적으로 학대하며 아들 임난의 접근을 방해하는 전 남편을 피해 샤 가족과 함께 막 이사했다. 미나가 하야트 샤에게 그들의 공유하는 종교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영감을 주면서 하야트는 미나와 먼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 코란과 사랑에 빠진다. 사실 미나는 하야트가 하피즈와 비 someone who has memorized 코란 가되도록 격려한다. 하야트는 미나에게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는 이 프로젝트에 몰두하는데 이것은 그의 비종교적인 아버지를 크게 놀라게 한다. 비록 하야트가 아니지만 그는 사실 특히 코란에 대한 그의 새롭게 발견된 헌신으로 최소한 소설에서 초반에는 종교적인 이슬람교도로 더 많이 동일시된다. 한편 하야트의 아버지 나비드는 서구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고 나단네 등과의 친밀한 우정은 이슬람에 대한 그의 무관심의 한 증거로 보여진다. 미나가 나비드의 유대인 동료인 나단과 사랑에 빠졌을 때 하야트의 비열한 행동은 그가 나중에 깊이 후회할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소설의 가장 분명한 주제는 등장인물들의 정체성 탐색이다. 미국인 더빗이는 미국에서 이슬람교도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악두는 동질적인 인종 집단의 개념을 문제화하며 이슬람교도가 되는 것이 세속적인 샤의 가족들에게, 그러나 이슬람 전통의 희생자인 종교적인 미나에게? 그러나 세속적인 맥락에서 성장했지만 미나의 이야기에 매료된 어린 하야트와 유대인 나단 같은 외부인에게 어떻게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